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하윤입니다. 상반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맞이한 하반기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최악의 시간은 좀 지난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 8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집 2022 하반기 증시 대전망과 함께 하반기 시장의 흐름과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를 이끌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와우넷의 신현식 파트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휴일에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현 시장의 뜨거운 주요 이슈들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장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면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7월 FOMC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좀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안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금리 인상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연말까지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노력은 계속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이제 주가는 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제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0.75 정도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의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요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금리도 이제 계속해서 0.25, 0.5, 0.75까지 올렸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네. 물가 상승이 지속되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6월 달에 CPI를 보게 되면 9.1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과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을 돌파할 거냐 아니면 9.1을 하회할 거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9.1 하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에너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물가 상승 부분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인데 유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WTI가 제가 봤을 때 7월 달에도 100달러 아래, 네. 지금 이제 현재 95달러 정도, 그 다음에 두바이유가 99달러,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100달러 아래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 완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 철강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들이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CPI가 7월 CPI는 6월 CPI에 비해서 분명히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울트라 스텝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0.75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두 가지예요. CPI가 9.1을 돌파하기 힘들 것 네. 같고 그렇게 되면 0.75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7월 달, 그 다음에 8월 달 CPI까지 봤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당연히 긴축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0.75 이상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한 번 더 금리를 0.75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이상은 힘들다. 오히려 0.5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완화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CPI 지수가 9.1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33,000포인트가 단기 고점으로 보고 있는데 금리는 일단은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미 반영됐고 그 다음에 S&P 500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이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물가 상승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부분이 심해질 거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와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3분기 실적 부분이 좋아질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네,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여기서 상방향으로 길게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이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상승 추세가 그렇게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부가 공매도를 잡겠다고 말하면서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공매도가 그간 시장의 수급을 좀 교란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조치가 증시에 좀 호재로 어느 정도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코스피는 이제 코스피 200주식에 한정해서 그다음에 코스닥은 150주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장이 있을 적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네. 편출입되면 이제 편입되는 주식들은 호재였고 그다음에 나가는 주식은 악재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편입이 되면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좀 빠지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공매도 과열 뭐 지정을 하고 네. 불법 거래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분명히 이제 호재이긴 합니다. 네. 호재이긴 한데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뭐 거래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하겠다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제도 개혁.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 간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공매도 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불리하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제도가 개혁이 좀 나와야 공매도 처벌법을 강화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공매도 부분은 이제 금지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조건이 전면적인 공매도를 허용하는 거고요. 환율 시장에 대한 네. 허용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가 힘든데 뭐 우리나라 일단은 선진국 지수 편입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선진국 지수를 편입하는 부분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공매도를 금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과 같이 같은 조건 하에서 공매도가 가능하게끔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처벌을 강화한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과 외국인의 공정한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어필이 되게 되면 주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정한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이거는 일단은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네. 충분히 저는 이제 제도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된다면 네. 그래도 우리 시장에는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섹터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이오 섹터 짚어볼 텐데요. 뭐 코로나19하고 원숭이 도창 테마 이외에는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에 육성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또 좀 작용해서 바이오 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좀 하락했죠. 예, 코스닥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이제 바이오주들인데 최근에 이제 K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와 백신 쪽에 펀드를 5천억 정도 조성하겠다. 그리고 향후에 1조 원 정도 확대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가속화, 그다음에 규제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업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2천억 정도 투자를 하고 민간 쪽에 3천억 투자를 해서 5천억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코로나, 메르스,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임상 이상까지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향이 한 2조 2천억 정도. 그래서 2030년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요 기업들의 바이오 섹터들이 임상 3상을 왜 지원을 못하냐? 네. 임상 3상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상 2상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임상 2상 혹은 임상 3상을 진입하는 기업들 중에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임상 2상을 진입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특히 이제 임상 3상에 가게 되면 네. 뭐 그런 것들은 되게 호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정부의 그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 그다음에 임상 2상에 대한 투자 지원과 상관없이 기술 수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호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1,477개 기업들이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수출 계약을 13조 원 정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 2상을 하는 기업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중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거나 임상 2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은 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이 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8월 달에 미국에서 임상 2상 발표해요. 근데 이제 진원생명과학 발표를 하는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잡힌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8월 20일 날 국내 코로나 백신 공급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좋겠죠. 그러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이제 관련 있는 이렇게 상승률이 좀 큰 캐몬 같은 주식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임상 2상 계획 중이고요. 네. 유나이트제약 코로나19 흡입 치료제 임상 2상 진행 중입니다. 임상 2상 진행 중인 기업들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코로나 관련 치료제 관련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최근에 근데 바이오주들 주가가 먼저 너무 빠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빠질 때 그래도 좀 올라와주는 반등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게 좀 길게 가지 않고 다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방금 말씀하신 게 바이오 중에서도 옥석을 가린다면 그 옥석들은 더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네. 바이오주들이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나서 이제 사실은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 위에서 상승한 것도 있긴 한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이제 10만 명 가까이 감염이 되면서 진단키트주가 좀 먼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도 움직이니까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개별 바이오 기업들에서 임상이 성공하거나 3상에 진입 가능성 높은 그런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가능성 때문에 예전에 상승했던 테마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테마주들은 그냥 테마로 봐야 하겠죠. 그죠. 여기서는 네. 이제 제약 바이오주를 투자를 할 적에는 우리가 임상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돈이 나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이오를 성장성을 보고 할 거면 3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거면 CMO 업체, 그러니까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삼성바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을 하신 CMO 업체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바이오 쪽의 투자도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 반도체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뭐 나란히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도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이제는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하반기 주가 흐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가 네.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도 그때도 빠졌고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 2분기 매출액이 77조 2천억, 영업이익이 14조 1천억 정도 나오면서 역대 두 번째의 매출이 좀 나왔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 네, 28조 5천억 정도 나오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반도체 섹터들 자체가 네.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DDR4의 8기가의 가격이
3.3달러에서 지금 2.8달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 1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법안이 좀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호재이긴 해요. 호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게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호재면서 악재이기도 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건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실적 부분은 3분기부터는 상당히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3,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은 내년 1분기나 돼야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 전 세계 글로벌 침체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개인들은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PC라든가 스마트폰 수요가 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는 저점을 찍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는 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그리고 최근에 6만 원 이하권에 사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뭐 배당 투자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시진 않았지만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다면 좀 반도체 전반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전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14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아이폰 14가 흥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폰을 앞으로 이제 14가 나오게 되면 교체하겠다는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좋았고 3분기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4분기에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모아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가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참 좋았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2자리 이상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죠. 최근에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사에 13조를 수주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5년 내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하겠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비싸죠. 배터리 가격이 차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대 중 하나가 지금 이제 전기차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 2035년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 30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로 좀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 수요가 계속적으로 상승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악재 부분이 있는 것은 2차 전지를 만드는 우리나라 K배터리 3사 이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하게 되면 이 K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CATL, 그다음에 일본과의 기술 격차,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 셀을 자체 개발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악재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완성차 업체들이
양상 능력을 갖게 되면 이 배터리 3사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악재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얼마만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나중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이 테마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관련해서 13조 수주 계약을 했는데 요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자회사 미래 첨단 소재가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첨가제,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을 공급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된 기업들, 조선선제도 좀 관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이나 강원에너지 뭐 이런 것들, 웰크론 한텍 뭐 이런 것들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다음 주 전망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장이 어느덧 2,450선까지 올라줬습니다. 뭐 코스닥 역시 한 달 반 만에 900선을 회복을 해냈는데요. 이제는 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 상승세가 이어갈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저점에서 주가가 제가 이제 보니까요. 우리 그 710포인트 여기서 주가가 거의 한 30% 많이 올라간 것들은 3, 40%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차익 실현 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상승한 이후에 시장의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음 주 시장은 한 수요일까지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네. 손실이신 분은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다시 오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때 코스피 지수 한 2,550포인트 뭐 요 정도 상방이 좀 열려 있고요. 코스닥은 좀 820에서는 좀 줄이셔야 돼요. 줄이는 전략. 그렇게 해서 다음 주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하반기 증시대 전망 확인하기 전에 참여 방법부터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하반기 증시대 전망 일부 신현식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어가기 전에 릴레이 공개 방송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잠시 후 8시 신현식 파트너 방송이 이어지고요. 9시에는 양봉 삼형제, 10시에는 권태민 파트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11시 박한샘 파트너, 12시에는 양태현 파트너까지 방송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남은 하반기를 위한 투자 전략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샵 8181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하반기 증시대 전망 TV 강연회 저희 베스트 파트너들의 핵심 유망주를 공개하겠습니다. 보내드릴 URL을 통해서 하반기 유망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문자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현식 파트너의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알아갈 3가지를 주제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의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제 낙폭과대주를 좀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낙폭과대주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홀딩하고 갖고 갈수록 수익인데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질 적에 음봉일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양봉이 나올 때 한 방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락장에 알아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 뭐 요거죠. 이게 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할 매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실 적에 어떤 주식을 살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각 종목마다 기준이 틀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되게 쉬워요. 장중에 우리가 좀 매매를 할 적에는 선물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죠? 선물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종합지수가 움직여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거꾸로 장중에 이제 매매를 하실 거면 선물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일단은 매매하는 그 기준점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하락장에서는 하락은 강하고 반등은 약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하락이 이게 종합지수면요 5일선이죠. 계속 음봉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양봉이 한 번 나오고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사놓고 그냥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바닥권을 예측을 해서 그 전에 주식을 분할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한 방에,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락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수의 영향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코스피 시장이 뭐 예를 들어 4% 이상 급락했어요. 그러면 전체 주식이 거의 다 하락합니다. 지수의 영향을 받을 확률은 70%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수가 급락할 적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빠지니까 지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만약에 4%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변곡점을 봐야 됩니다. 변곡점. 자,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변곡점하고 분할 매수만 배우셔도 돼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좀 보면요. 네. 하락장에서 매수할 적에는 네, 한 번에 매수하면 안 되고요. 분할 매수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도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등 시 매도는 짧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종합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11선, 그 다음에 21선입니다. 역별이 있었죠. 그럼 종합지수가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면 1차로 11선에서 역별 추세에서는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반을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선에서 또 절반을 매도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는 짧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저점에서 잘 잡았는데 이 주식을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하락했던 악재 있죠, 악재. 이게 소멸돼야 돼요. 최근에 긴축이잖아요, 그죠? 긴축. 그럼 긴축을 0.75 이상 할 거냐? 아니죠. 피크 아웃이죠. 이제 앞으로 금리는요, 계속 떨어져요. 인상을 하더라도 0.75 이상 하기 힘들어요. 자, 물가도 피크 아웃, 금리 인상도 피크 아웃이에요. 네. 자,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이제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의 횟수를 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긴축에 대한 악재가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5일선, 아니 11선, 21선 근처까지 지수가 돌파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하락 요인이 해결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완전히 상승 추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자, 역사적으로 상승장에 왔을 적에는요, 네, 경기부양을 해야 됩니다. 경기부양. 경기부양 즉, 금리를 인하를 한다거나 마이너스 금리 아니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거나 경기부양책이 나와줘야 돼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경기부양했죠. 코로나 이후에 경기부양했죠. 그래야 주가 상승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긴축을 하고 있는데 경기부양할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경기가 향후에 좋아질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은 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 지수는 크게 못 가더라도 그렇다고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트라 스텝 이상, 기준금리를 1% 이상 상승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변곡점 매매란, 변곡점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지수의 변곡점을 찾으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럼 지수의 변곡점 어떻게 찾을 거냐? 자, 한번 볼게요. 되게 쉽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매매를 할 적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나는 뭐 21선을 돌파하는 주식을 사겠다. 그럼 21선 돌파할 때 사야죠.
11선 돌파할 때 사면 안 되고. 그래서 기준인데, 자, 이 기준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지수 관련 우량주를 하는데 코스닥 지수를 보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 주식을 코스닥 중소형 주식을 하는데 우량주 코스피 지수를 보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는 이제 지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네, 얘네들은 이제 특정 테마주 선침해하는 건 이제 특정 일정에 따른 선침이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쉬운 게 있잖아요. 뭐 대선 테마, 그죠? 대통령 선거 날짜 정해지면 관련주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월 3일 날이요. 또 뭐 이슈가 있죠.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달에 탐사선 보냅니다. 이게 8월 3일이에요. 그 이제 우주항공 테마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네. 근데 이 일정에 따른 테마주를 매매하실 적이 좀 어려운 게 8월 3일 날 그 달에다가 우주선을 쏘는데 이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1번, 2번 막 A, B, C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어느 것이 대장이 될지 이걸 찾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변곡점에서 주식을 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수의 변곡이나 매도의 변곡 오게 되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적에 수익 내기가 힘든 부분이 매수 변곡이 왔을 적에 시기가 비슷해요. 시기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졌을 적에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매수 포인트에 왔는데 게임주를 살지 메타버스를 살지 뭐 바이오를 살지 이렇죠. 그 시간 네, 지수가 매수 변곡이 왔을 때 각 업종의 종목들을 사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고 지수가 올라와 버리면 이 주식 다 올라요.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매도 변곡이기 때문에 매수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이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곡점은 지수가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자, 코스피 지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RSI라는 보조 지표를 한번 넣어보세요. 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지표 추가 누르고 영어로 RSI 넣으시면 됩니다. RSI를 넣게 되면 이제 30, 그 다음에 70이 있어요. 70은 고점, 30은 저점이에요. 그러면 30 왔을 적에는 주식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사면 네, 손절하게 돼요. 분할 매수해야 돼요. 분할 매수. 그리고 70에 오게 되면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70에 올라오게 되면 한 방에 매도하시고 상승장에서는 이 70에 오게 되면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량주, 내가 지수 관련주 할 거면 코스피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할 거면 코스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수 포인트는요,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이틀 차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매수 포인트에 왔을 때 비슷하겠죠. 종목도 비슷해요. 네. 하루 이틀 차이 납니다. 업종별로. 그리고 이 업종들도요, 게임 업종, 뭐 메타버스 움직이고, 제약 바이오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루 이틀 차이로 변곡이 나오면서 움직여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써놨죠. 코스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수 관련주를 하시면 되고, 코스닥을 기준으로 할 때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확률은 70% 정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급등하면 대부분의 주식이 갭이 떠요. 지수가 급락하면 대부분의 주식들이 개파락합니다. 그런 것처럼 네, 기준점을 좀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좀 보면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의 차트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차트면 여기 보면 요 밑에가 네, RSI 보조 지표예요. 자, 2022년 1월 달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네, 이렇게 보면 전형적으로 하락입니다.
여기에 11선, 21선, 61선이에요. 계속 빠지죠. 계속 빠졌다가 1월 달에 이렇게 RSI가 저렇게 3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해야 되겠죠. 그죠? 매수. 자, 이제 이걸 보고 지금 이걸 보고 이제 머리 좋으신 분은 그러면 종목에 대응해야 되겠죠? 네. 그럼 종목에서도 이렇게 RSI가 30 밑으로 내려온 주식을 사야 되겠죠. 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렇게 RSI 30에 내려온 주식은 무조건 사시면 안 돼요.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 종목에 악재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RSI 30에 내려왔는데 코스닥도 당연히 RSI 30 밑으로 내렸으니까 어떤 시장에 악재가 있겠죠. 근데 개별 주식에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 RSI 30 내려와요. 그럼 매매하시면 안 돼요. 유상증자.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뭐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계속해서 좋았던 회사가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네, 그리고 뭐 목표가 하향. 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라든가 기업의 존폐에 대한 악재가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식은 사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사면 되죠. 여기서 뭘 사죠? 이 RSI 30에 내려온 주식들을 사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내려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22년 1월 달에 코스닥이 RSI 30에 내려와서 게임 업종들이 다 내려왔다고 칠게요. 그리고 사료주는 안 내려왔어요. 그럼 사료주를 사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올라갈 적에는 이렇게 낙폭이 가된 섹터들이 움직이고요. 걔네들이 움직이고 만약에 사료 섹터들이 RSI가 안 내려왔다. 그럼 걔네들은 빠집니다. 나중에. 네, 그렇게 매매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여기 보면요. 1월 28일 날 저점이에요. 네, 835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RSI가 한 번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 내려왔죠.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한 번, 두 번 내려오면요. 여기서는 끌고 가셔야 돼요. 주식을 짧게 보는 게 아니고 길게. 최소 어디까지? 61선까지. 61선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자, 다시요. RSI 한 번, 그러니까 나중에 하락장에 왔을 적에 내가 주식을 살지 잘 몰라요. 그럼 RSI 한 번 내려올 때 모르겠어요. 그럼 사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려올 때 이때는 꼭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세 번째 내려오면 세 번째 들어가셔야죠. 세 번째 내려오면 반등이 커요. 자, 하락장에서는 어설프게 빠지게 되면요. 반등이 약합니다. 많이 빠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코스피 주식 아무거나 사봐요. 어떻게 되나? 코스닥 주식이요. 다 거의 대부분 수익이에요. 악재가 없으면. 네,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1월 28일, 1월 27일이요. 지수가 어떻게 해요? 지수가 저점 찍었대요. 그냥 이 삼성전자도 저점이에요. 네. 차이점은 뭐예요? 아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딱 찍고 61선까지 올라갔잖아요. 61선 이상. 근데 삼성전자는 저점 찍고 21선뿐이 못 갔죠. 네, 그죠? 요런 차이예요. 매수의 변곡은 비슷합니다. 매수. 자, 그러면 주식을 살 적에 이 변곡점에서 놓쳐서 이때 사면 안 돼요. 이때 사면 안 됩니다. 더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저점이 오면 이때 주식을 사셔야 돼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모양의 형태 있는 모든 주식들을 그때 사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 SK하이닉스 보세요. 자, 1월 27일, 1월 28일이요. 자, 지수가 저점 찍었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그죠? 쭉 올라갔죠? 얘는 이제 뭐 21선, 60선 다 올라가고 주가 올라갔어요. 요것도 이제 제가 RSI 보조지표 차트를 안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RSI 보조지표를 한번 넣어보세요. 요게 이제 70건에 올라가면 매도하셔요. 네, 매도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변곡점에만 주식을 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변곡점이 안 온 이 중간 라인 때
이때는 주식을 어떻게 하죠? 사면 안 되죠. 모르니까. 저는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매수 포인트 올 때까지는 기다려요. 이렇게 올라갈 때 아니면 고점이 왔을 적에 이제 주가 빠지기 시작하죠. 이때는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빠질 때도 수익이 수익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빠지는 구간대에서는 수익 내는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주가가 계속 빠지죠. 이게 1월 27일, 28일이요. 반등이 나오는데 얘는 21선까지 묶어 있죠. 그럼 얘는 이제 이 주식에 개별 악재가 있는 거예요. 못 갑니다. 약하긴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종합지수나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저점을 찍으면 주식들도 저점을 찍어요. 네. 그러면 이제 1월 27일 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고 뭐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실적이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좋다. 네. 2분기 실적이 예를 들어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같은 업종 내에서 종합지수가 저점을 찍었고 대표주인 삼성전자 말고 당연히 SK 하이닉스 사겠죠. 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예요. 현대차인데 뭐 제네시스가 잘 팔려서 실적이 좋다. 뭐 개별적인 호재가 있다. 그러면 이때 반등이 나올 때 이 반등의 강도가 달라져요.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1월 27일, 28일 날 봤죠. 두 번 치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보세요. 5월 달. 여기 한번 내려왔죠. 판등 나오잖아요. 이때 사셔야 돼요, 주식을. 근데 되게 희한한 게요. 이렇게 오면 뭐가 있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그죠? 여기서 주식을 이미 많이 사놓고 사야 될 자리에서 못 사요. 그리고 무서워서 손절하면 반등 나오죠. 네. 자, 5월달, 6월달 아래서 또 내려왔죠. 네. 저는 이제 최근에 6월달에 주식을 어디서 모아갔냐면 여기서 모았어요. 750포인트에서 그냥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다 산다. 이렇게 안 사요. 네. 1,0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 사요. 그리고 만약에 700포인트 빠지면 또 500 삽니다. 그러면 750에서 한 번 샀고 700에서 두 번 샀죠? 그럼 평균 단가 어떻게 해요? 720 되겠죠? 코스닥 지수로 계산하면요. 지금 코스닥 지수 얼마예요? 800 근처 넘어갔잖아요.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변곡점 말씀드렸고요. 분할 매수하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매매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락장에는 이렇게 매매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저점 말씀드렸고, 자, 요것도 이제 설명드렸고, 자, 여기 이제 한일 사료라는 이제 그 회사의 차트예요. 자, 1월 27일이 무슨 날? 1월 27일이 지수가 저점 찍은 날. 이때잖아요, 얘도. 저점 찍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상승 탄력이 크죠. 왜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건 테마가 형성됐죠.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느냐? 잡기 힘들죠.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잡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곡물 가격이 올라갈지 테마가 형성될지 몰라요. 네. 미리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결국 뭐에 영향을 받는다? 지수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변곡점에 주식을 사야 된다. 네, 변곡점. 변곡점을 아는 방법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의 보조 지표에 RSI를 넣고 30에 내려올 때 사시고 70에 올라오면 매도하셔야 돼요. 네. 자, 시장이 상승장입니다. 그럼 70에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분할 매도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하락에서 RSI가 70까지 올라오면 네,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다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저점에 사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RSI가 30에 이렇게 내려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게 30이에요. 이렇게 내려와서 두 번 내려오면 이때 사세요. 두 번 내려올 때. 두 번 아니면 세 번.
그리고 3번 내리면 어떻게 된다? 사서 길게 끌고 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57,000원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무서워서 못 사죠. 지금 얼마예요? 6만 원 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얘는 뭐죠?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주식이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 여기 악재 있었죠, 그죠? 자, 악재 있었지만 지수가 1월 코스닥은 1월 27일에 저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은 하루 있다가 저점 찍고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별 주식의 차트만 보면 무서워 매도하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저점인 걸 알면 안 팔겠죠. 오히려 매수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 이 악재가 있을 때 안 사겠죠. 이 악재가 있으면 안 삽니다. 일단은 저점이 나왔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도 보시면 1월 28일 지수는 1월 27일 날 저점 찍었고 하루 지나고 저점 찍고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요. 네. 자,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 변곡점에 대한 부분 아셨죠? 자, 종합지수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가 저점이나 고점이었을 때 그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변곡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분할 매수입니다. 이게 자, 분할 매수는 되게 이것도 배우시면 되게 편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인데 제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칠게요. 자, 이 RSI가 이 보조지표가 30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쭉 흘러내리죠. 네. 어떤 때는 30 찍고 올라가고 어떤 때는 흘러내려요.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있을 때는 흘러내립니다. 이때는 어떻게 매매하시냐면 자, RSI가 30에 내려갈 때 코스피 지수가 810입니다. 그럼 얘는 최대 몇 포인트 빠지냐면 1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100포인트. 그죠? 그러면 RSI가 이 30 밑으로 내려오면 코스닥 지수는 100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500만 원치 사요. 810에서 500만 원치 사요.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치시면요. 자, 100포인트 밀렸어요. 그러면 710에서 또 500만 원 삽니다. 네. 그럼 평균 단가 어떻게 되죠? 760이 되죠. 그럼 760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올라올 때 파는 거예요, 이때.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꾸로 네. 나는 이런 거 싫다. 분할 매수 싫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 한 번, 두 번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사서 길게 끌고 가요. 길게 짧게 끌고 가지 마시고 길게.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한번 보시고요. SK 하이닉스 한번 보세요. 주가 어떻게 됐나요? 쭉 올라가요. 네. 잘 모르시면 뭐 사면 되죠? 지수가 상방이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면 되죠. 인버스 말고요. 레버리지. 지수 윗방이니까 주식은 내가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하락장이 오게 되면요. 변곡점, 분할 매수. 요거 하나만 제대로 잡으셔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분할 매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치 살 때는 5대 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810에서 300만 원 사고 710에서 700만 원치 사면 3대 7로 나눠서 하죠. 그러면 얘는 평균 단가가 한 740 정도 되죠. 수익 더 많이 나겠죠. 네. 분할 매수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기준해서 5대 5로 들어갈지 아니면 1차에 300 들어가고 2차에 700 들어갈지 아니면 1차에 400 들어가고 2차에 600 들어갈지.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네. 분할 매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는 못 해드렸고 이제 다음에 이제 방송이 되면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을 매수할 적에는 변곡점을 한다. 변곡점의 기준은 코스닥은 중소형주는 코스닥, 우량주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장에서는 네, 분할 매수한다. RSI가 30에 내려올 때마다 5대5로 사든가 아니면 3대7 아니면 6대4 이렇게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도는 반등 시 11선, 21선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남은 하반기에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반기 증시대 전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